전화가 와서 다시 해야 되네요. 아, 네. 자, 오늘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문학 시 분석법을 했고,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비문학, 예, 비문학 독해를 할게요. 자, 비문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비문학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그죠? 독해. 즉, 어휘 해석이 돼야 되죠. 해석이 돼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해석만 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두 번째는 독해를 하되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속해가 돼야 돼요. 속해. 그죠? 속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한 지문에 1100자에서 1500자 요 지문을 6분 내 4문제에서 5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하되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독해력이 있는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90%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요 문제풀이 방법론, 그죠? 방법을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는 뭐냐?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문제 유형, 그죠? 문제 유형을 연습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 유형 연습.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사실적 사고. 이제 우리 수능은 사고력 문제죠. 사실적 사고 중에서 내용일치. 그러니까 내용일치는 쉬울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꽈놓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능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고력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몇 번 돌리면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조금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비문학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우리가 문제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자연, 기술, 예체능,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으시되 이 유형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을 테스트하는데 첫 번째 사고력이 뭐냐? 사실적 사고예요. 사실적. 오늘 하는 거. 사실적 사고는 뭐냐면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야, 이게 맞냐 틀리냐? 아까 얘기했죠. 내용일치가 꽈놓으면 되게 어렵다. 글자 하나 두 개에서 틀리게 말한다는 거죠. 내용일치. 두 번째, 이제 추론적 사고예요. 그죠? 추론. 그래서 오늘 나는 것도 약간 추론이 있는데, 추리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답을 끌어내는 추론적 사고예요. 추론적 사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뭐 비슷한데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판적 사고, 비교 판단에서 비판적 사고. 이건 나중에 다 하면서 풀이 방법 알려줄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휘어법, 어휘나 어법인데 이렇게 수능인데, 그래서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요거 세 개. 요거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는데 어렵게 나온다. 그 비문학이 바로 몇 프로를 차지하냐? 수능에서, 국어에서 65%가 다 비문학이에요. 65%가. 문학은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문학 연습을 부지런히 해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 내용일치 질문이에요. 내용일치. 자, 내용일치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쭉 그냥 보시면 이해가 돼요.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에 이거를 영상 올려드릴 때는 이 지문 내용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일치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한번 풀이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풀이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팁 먼저 주겠습니다. 팁. 빨리 문제 아까 속해야 된다 했죠. 어떤 팁이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제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죠.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건 다 세모로 치세요. 기호화하세요. 사실 맞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기호화해서,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 맞는 거를 찾는데 틀린 걸 찾고, 틀린 걸 찾는데 맞는 걸 찾는 학생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제시문이 경제 지문인데, 문제 하나인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뭐예요? 자, 내용 일치 문제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않는 것이니까 뭐예요? 않는 것이니까. 예. 세모를 치면 돼요. 세모. 그죠? 세모나 X를 치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일로 오세요. 네. 이 학생은 한번 수업을 끝내갖고 여유가 있네.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요. 자,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보기. 그죠? 보기 5개가 있죠. 그 보기 5개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저는 보기를 한번 쭉 훑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보기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보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기업은 자본주의 생산 주체이다. 기업은 뭐야? 자본주의 생산 주체. 자본주의 생산 주체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있는 분은 밑줄 치세요. 생산 주체다. 2번.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뭐야?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또 세 번째,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은 사회적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 자본주의 초기에 제가 이렇게 다 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문이 없어서요.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은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 사회 전체 이익 증진. 예, 증진시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전문 경영인 감시. 전문 경영인 감시해야 된다. 예, 감시. 왜냐면 돈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다섯 번째, 현대 사회에는 기업은 직감정적으로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죠? 현대 사회는 이해 집단을 만족. 그죠? 뭐 여성 단체, 뭐 남성 단체 그런 이해 집단을 만족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건 지금 저는 여러분과 천천히 풀이하기 위해서 천천히 본 거죠. 여러분 빨리 체크해야 돼. 빨리. 그죠? 이게 각 제시문에서 뭘 얘기하는지 빨리 체크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시문, 이제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자, 문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탄생하여 생산 주체로서,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생산 주체로서 뭐 한다? 이익을 추구한다. 그죠? 이익 추구. 그죠? 자본주의 생산 주체로서, 그죠? 기업 이익 추구. 맞네. 그래서 1번은 빨간 걸로 할까요? 파란 걸로. 자, 기업은 생산 주체, 1번 맞네요. 그죠? 생산 주체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한다. 오케이. 자,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적으로 걸쳐 지속되는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 이익을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 극대화 상충될 때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단. 자, 장기 이익과,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이익이 있는데, 이럴 때 상충될 때는 무엇을 포기한다? 단기 이익을 포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여기 손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손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죠. 그럼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풀이하는 거니까 한번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자,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 자유 경쟁 상태에서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무조건 뭐 이익이든 손해든 뭐 많이 만들어내야 됐죠.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그래서 뭐예요? 기업들이 열심히 경쟁이 있으니까 뭐예요? 저렴한 가격.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거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도 증진시켰다. 그래서 뭐 이것이 뭐예요? 공익이 되죠. 사회 전체 이익. 사회 전체 이익에도 주었다. 이걸 공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켜 공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3번도 맞네. 그죠? 예. 자, 그러나 네 번째.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됐다. 전문 경영이네요.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 일도 발생했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받은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에 대해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그죠? 감시, 전문 경영 감시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감시해서 이익을 끌어내야 되는 전문 경영인 감시. 왜냐하면 감시하지 않으면 이 전문 경영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빼돌릴 수 있고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오늘날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사회가 어떤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사회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기업이 잘하려면 여러 집단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예요? 기부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애인들에게도 기부해야 되고 그래야지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감정적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으로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을 돌리면서 폐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환경단체가 막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도 유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예요? 현대사회는 이해 집단이 만족시켜야 된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5번도 맞아요. 그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요 문제 그냥 같이 풀어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오답률 높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기 그냥 빨리 읽다 보면 단기적, 장기적 이익인데 여기 손해인데 이익과 손해를 그냥 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경제 지문 끝냈고 요번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인문, 이제 고전 우리 고전 어떤 유교 사상인데 요 내용을 한 번 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쉽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이하면 똑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뭐예요? 세모 찾는 거예요. 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볼게요. 첫 번째 보기 어떤 거냐 봅시다. 자, 위기지약이란 밑에 보기부터 위기적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은 자아성숙을 추구했다. 자, 위기적 태도가 뭔지 몰라면 크라이시스 이거 아니에요. 뭐 위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뜻을 몰라도 돼요. 이 뜻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독해에서 다 풀어주니까. 자, 보세요. 위기적 태도를, 자, 위기적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은 자아성숙을 추구했다. 이 사람들은 자아성숙을 추구했구나. 이렇게 또 보기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학 신봉자들이 계속해 늘어났다. 자, 뭐예요? 위기지학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야?
국가가 장려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위기지학은 정착으로 경학의 학문적 위상이 달라지겠다. 위기지학의 정착으로 경학의 위상이 달라졌다.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달라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기지학에 추구하는 사람들의 학문의 외재적 가치를 중시했다. 위인지학. 이거 죄송합니다. 네 번째. 위인지학. 위인지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재적 가치, 학문의 외재적 가치 중시.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위기지학이 있으면 위인지학도 있는 모양이죠. 그죠? 요게 이제 서로 대립되는 학문적 방법인 것 같아요. 공자는 학문하는 태도를 기준으로 학자를 두 부류로 나눴다. 그래서 공자는 학문하는 태도, 학문의 태도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건 이제 밑줄 친 건 제가 쓴 거예요. 밑줄 쳐놓고 한번 우리 또 제시문을 분석해 봅시다. 하나씩 문단 정리해 보면 쭉 나오겠죠, 답이. 첫 번째, 위기지학이란, 자, 위기지학의 정의는 위기지학이란 이른바 15세기 초기 사림과 기묘사림의 소학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여기 뭐 사림, 뭐 소학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위기지학이 뭔지는 제 풀이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 됩니다. 자, 공부 태도를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위인지학과 함께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즉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학자를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나왔죠. 학문의 태도가 두 부류 나오는데, 그러니까 5번은 오케이, 맞은 거예요. 우리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송대 유학자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말을 의미했다. 부연했다. 위기란, 위하다, 자기 몸을 위하다 이런 뜻이네. 보니까 한자 보니까 이거 뭐 몰라도 돼요. 여기 나오니까 위기란 자아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기란 자아성숙을 추구하는 거 맞네요. 위기란 자아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위인이란 남들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인이란 뭐예요? 위인이란 남들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외재적 가치겠죠, 그죠? 맞네, 4번도. 벌써 3개 이제 2개만 남았네, 그죠? 자, 결국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봅시다. 위인 남들도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으나, 결국은, 세상을 개선하는 일에 이바지했다. 오늘날 학자들은 남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그 기결은 자아 상실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공부는 이 위기가 자아 성숙을 시키면 동시에 뭐예요? 나라의 공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인지학은 보니까 위인지학은 뭐예요? 외재적 가치, 즉 그죠? 벼슬이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 그죠? 과거 이거에 연연하는 아주 기능적인 학문 방법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 계속 봅시다. 두 번째, 조선 초기 유학자들은 이런 위기적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은 길제.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기 정리해보면 위기지학의 의미, 그죠? 뭐 교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위인지학, 지학 비판하고 있네, 그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선 초기 유학자들은 이런 위기적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은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로 이어진 초기 사림이었다. 성종 때부터 소학을 진지한 태도로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은 소학계라는 일종의 이념 서클을 만들어 자신들의 신념을 사대부 사회에 전파하려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리학을 간통하는 정신은 바로 위기에 있으며 그것은 올바른 노선이라는 확신을 다음 세대인 김제, 조광조, 박훈 등 기묘사림에 이르러 더욱 또렷이 표명되고 확산되었으며 다시 명조, 선조 사람들로 이어졌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위기지학자, 조선시대의 위기지학자들 얘기했죠. 지학자들, 언제? 조선시대 사람들. 뭐 거기에는 뭐 여기는 없어요,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에 속하는 이황은 비로소 위기지약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전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위기지약이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 도리이며 이황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덕행이라고 믿고 가까운 데어서부터 착수해 나가되 자신의 이해를 심득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 궁행을 목표로 삼는 공부이다. 위인지학이란 심득과 궁행에 힘쓰는 대신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지위와 명성을 취하는 공부이다. 그죠? 지위와 명성, 벼슬을 가고 위기지학과 위인지학 차이는 공부의 대상이 무엇이 있다기보다 공부하는 사람의 1차적 관심의 태도가 자신의 내면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황의 위기 위인지학론이죠. 여기도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학문의 목적 외재적 가치에 의해서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정당화된다는 사고방식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재적 학문은 진짜 학문은 내재적 가치인 위기지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출현은 당시 사대부 현실적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다시 말해 사대부로 하여금 치자층의 이론으로 출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학문의 교육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존재로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관료 또는 정치가로서의 삶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위인지학, 교육자들이, 위인지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위기지학은 주려는 종래 과거제에 종속되었던 교육의 독자성을 부여했다는 점, 또 해석하고 외우는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경학의 교육의 힘을 가진 진정한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던 길을, 그래서 경학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까지 왔는데도 2번 얘기 없어요. 그럼 이것도 맞죠? 그러면 틀린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위기지학으로 말미암아 경학, 공부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위기지학 신봉자를 국가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국가 장려는 뭐예요? 위인지학을 해줘. 왜냐면 표술 과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답은 2번. 약간 추론적 문제이기도 하죠. 같이 풀어보니까 쉽죠. 근데 이제 혼자 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문학은 잘 보세요. 비문학은 첫 번째 뭐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풀어내야 돼요. 6분 내에 4문제, 5문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빨리 한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풀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틀린 거냐 맞는 거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보기. 다섯 번째 보기를 빨리 핵심을 파악하고, 그런 나머지 제시문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답이 연결된다. 그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이렇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죠?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는 문학을 하고, 한 주는 비문학을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료는 유튜브의 아랫단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